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습합니다. 새벽에는 비가 조금 서울에 떨어졌는데 더 비가 쏟아지려는지 아주 습하고 뭐랄까 후끈후끈한 끈적끈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도가 130년 전 동학 농민 운동 이 유족들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삼국통일 보상금은 왜 안 주냐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전북도에서 130년 전 동학 농민혁명 운동의 유족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있던 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환. 한국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야당도 태세 전환. 코스피 3천에 힘받은 상법 개정. 3일 또는 4일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여당은 재개 간담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서한, 국민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다. 유예 연장은 없을 듯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관련해서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무역 협상의 끝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트럼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 발언이란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중단, 서울경제 5면입니다. 태양광만 의존된 대정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태양광 시설의 전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만으로도 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어느 누구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설비까지 최근 불안하다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식 동아일보 14면입니다. 4년 연속 6월 열대야 한반도 여름 공식 됐다. 오늘도 매우 후덥지근합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습기가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 부산, 대구, 경보 내려졌습니다. 반일하던 60대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폭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폭염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끈적끈적하고 막 불쾌하고 후덥지근한 오늘 상쾌한 분들 모셨습니다. 그 엘리트 검사 출신의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부산을 지역구로 두신 우리 김의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산시장을 여기만 우리 민주당의 복기왕 의원님, 이번에 상임위 간사 되셨어요.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도가 131년 전 동학 농민 운동 유가족들에게 매월 1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 수당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전북도가 꼴찌라고 합니다.
현역 6.25 참전 군인들에게는 가장 꼴찌의 지원금을 주면서 131년 전 동학 혁명 유족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중요하죠. 탐관오리와 부패한 귀족 지도층 등에게 이 동학 세력과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래로부터 이 봉기가 일어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서 1인당 월 10만 원 수당을 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유족은 자녀, 손자, 증손까지 줍니다. 898명, 연 11억 원 가까이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131년 전 전라도 고부 일대에서 발생. 근데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3.1운동 등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역사가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인 대목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희정 의원님, 네. 장관도 하셨는데 네. 131년 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이 증손들에게까지 현금을 주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일단 명예를 드높이고 그 운동에 대한 정신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겠다? 131년 전 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동학 농민혁명 못지않게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과거 130년 넘어가면 네네.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그렇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네, 대병의 맞습니다. 항거에서 네.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의 후손들은 특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어디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하거나 하면 돈이 남아 돌면 그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다 해보자 네네. 해도 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예요. 예, 그래서 전국 재정 자립도가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민생 지원금 나가는 것도 중앙에서 8,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상황도 정부에서 가장 안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주민들에게 이번에 민생 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80%는 중앙에서 분담하고 20%는 지방에서 분담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가는 돈에 대해서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0년 전 일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현 시점뿐만 아니라 또 당장 우리가 기억하는 6월 하면, 오늘은 7월 1일이지만 6월 하면 사실 한국정 참전 유공자들 예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국 평균 대비 제일 꼴찌예요. 전국 평균이 20만 원을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만 그분들에게도 이제 12만 5천 원 주고 있고요. 제일 많이 나가는 데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48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오, 충남.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충남 아산시장님 옆에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돈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예우하는 방식도 문제고, 현 시점에 도와주는 분도 미흡하고,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도 전국에서 제일 미흡하고, 네. 전국 재정 자립도는 제일 낮고,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민들 동의는 거쳤나? 기준이 있나?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 갖춰주시고, 이번에 민생지원금 그 전국에 중앙에서 8, 지방에서 2 하는 거 못하겠다고 울지 마시고, 또 6.25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희 이런 말 하면서도 참 마음 아픕니다만 네. 그분들에 대해서라도 먼저 전국 평균이라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장 민생지원금 주기에도 빠듯한데 131년 전 사건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염영선 전북도 의회 의원입니다. 130년 전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치던 분들을 거기에 대한 상황은 뭔가 보상이 있든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족수당 말씀하시죠? 예. 정말 필요한 건 저는 역사 의식을 생각해요. 예산은 저는 그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역사의식을 갖고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논란인 것 같아요.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박물관을 건립하고 유족들을 초청해서 명예를 높이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꼭 현금 살포냐, 현금 지원이냐, 방식의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장 출신의 복귀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금 살포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학농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그 공적자와 후손들에 대한 역사적 예우, 우리 예우, 국가에서 예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동학난. 그야말로 역적들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 보면서 동학혁명이 결국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반일, 반외세 투쟁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끌었던 그런 효시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또 특정 명망가에 기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야말로 국민들, 백성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독립운동의 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도 3.1운동 때부터만 기술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학혁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동학의 공적을 세운 그리고 그 동학의 중심지인 전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조명을 할까? 좀 마음의 빚이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 라는 그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희정 의원님이 그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방식의 차이는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고 저는 전북도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봤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현재 이제 아직 결정은 최종 안 됐고 그렇죠. 진행 단계인데 그러니까 그 오래된 역사를 현금 보상 형태로 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큰 뜻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냐? 오히려 나는 오해도 살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저는 계제에 동학의 공적이 있고 동학의 관련이 있는 분들, 독립운동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은 안 나가지만 일정 정도 독립운동 때 우리 8.15 때마다 독립기념관에 항상 초청되고 이런 예우를 갖추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헌법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헌법상으로도 어쨌거나 동학혁명의 어떤 역사적 시작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6.25 참전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방에서 참전수당의 액수를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 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장일 때 충남 내에서도 참전수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는 얼마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거기보다 작아? 가장 많이 주는 동네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6.25 참전수당은 국가 차원으로 저는 동일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자립,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와 좋지 않은 데가 차별받는 아니 대한민국 나라 지키러 갔지 우리 동네가 가난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상금 적게 받고 우리 동네 부자니까 더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우해주자.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제 현금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동학농민을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우다.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파퓰리즘 아니냐.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도 뜨겁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참여자 예우하고 유족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면 찬성. 명예회복을 위한 수당이다. 찬성. 의견도 있고요. 분명히. 아니 임진왜란이나 홍경래의 난, 망이망소의 난, 만정의 난도 보상해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병 후손들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 라는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전북도 안에 있는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김희정 의원 잘 설명해 주셨듯 전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17개 시도 중에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라는 말은 좀 놀리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최하위라고 좀 표현할게요. 뜻은 같습니다. 자, 익산시 131년 전 참가자 유족 확인 어렵다. 다른 사건까지 수당 지급하라는 요구 나올 수 있다. 익산시는 좀 이게 불편합니다. 도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뭐 의병장 후손들은 왜 보상 안 하느냐, 왜 동학농민혁명 유족만 하느냐,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왜 안 해주면서 이걸 하느냐, 현재 도민들 민생지원금도 빠듯하면서 뭐 이걸 하느냐라는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 플러스 그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 그러면 삼국시대 삼국통일한 공론은 왜 안 주냐. 라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점의 문제. 세 번째는 이 예산의 우선성의 문제. 재정 자립도도 낮고 6.25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도 잘 못 해주고 있고 민생지원금도 줄 돈 없다는데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란이 이 논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돈으로 따지면 이제 10만 원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또 적다 하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런 구상이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특히 이제 정읍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본거지죠. 또 김광선 변호사님 고향이 전북이에요. 네, 그래서 가면 사실 이제 기념관도 잘 돼 있고요. 네. 매년마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 특히 이제 정읍 이런 쪽에서는 이제 동학농민의 혁명의 본거지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아, 자부심 느낄만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아까 의병 얘기했지만 막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뭐 일산 같은 데서는 행주산성에서 돌 가지고 행주산성을 지킨 그 부녀자들의 유족에도 돈을 지급하는 게 맞죠. 왜냐면 행주산성에서 그 전투는 굉장히 임진왜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있어서 뭔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권력에 의해서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족연금을 다 줘야 하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130년 전이기 때문에 과연 유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 또 있고 또 바로 뭐 직계도 아니고 증선료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것을 아마 이제 제안한 것이 아마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에서 입법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렇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좀 표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아까 최하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라북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이제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5.18 민주화 운동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뭐 6.25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여했던 분들 또 유족들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현재와 어떤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 혁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어떤 봉건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저항 이런 건 의미가 있지만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의미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려고 하면 돈을 보상하려고 하는 저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 참전 군인, 참전 용사에게 이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전북도가 최저다라는 것도 함께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자체마다 세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이 지원해주고 싶은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아산시장을 여기만 우리 복경원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지자체마다 차별적으로 주지 말고 이건 중앙부처에서 좀 일괄적으로 예우를 갖추자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을 보면 6.25 참전 명예수당 평균 월 1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8만 원이 낮다. 최하위 지적에 전북도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애로사항을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5 참전 용사는 지금 생존해 계신 6.25 참전 군인에게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에 지원받기 못해주면서 별도의 예산으로 과연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을까? 동학혁명운동 유족들에게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우선순위와 관련된 거죠? 우선순위를 저렇게 6.25 참전연사와 단순 비교할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든가 역사와 관련된 기념사업 내지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상징이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도 부합하는 거죠. 경상북도 보면 대구나 뭐 구미 이런 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 동상건립 이런 데 예산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뭐 찾아올 수 있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전북은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외에 역사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수당으로 딱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요. 거기에 유족 등록도 그 특별법 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유족 등록 절차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기해서 확인해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기준에 있어서 국가보훈부는 항일 무장의 항일 독립운동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그 의병 활동이 인정된 분에 한해서 서훈과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 그것을 기림으로써 전라북도가 대의적으로 갖게 된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도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의회 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의 의미는 단순하게 돈 10만 원의 의미 이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건 전라북도의 자체 판단입니다. 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가 상징하거나 의미를 기리거나 그걸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대외적 이미지를 보양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쓰라고 이 의회에서 예산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단순히 돈의 문제,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역사적 가치나 방향, 그 지자체의 어떤 그 동학농민 혁명이 갖는 의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전북대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 명예를 주는 형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나. 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의 논란이다. 강규영 명지대 교수. 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있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역사상의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을 하면 강감찬 장군도 해야 되고 김유신 장군도 해야 되고 계백 장군도 모셔야 되고 그 후손들한테 나도 우리 할배 중에 한 분이 원효대사고 설총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나한테도 지원금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는 그야말로 이제 3.1운동과 4.19와 5.18의 계승으로서 첫 테이프를 끈 반외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민주화의 서막 혹은 백성의 주인이다. 당연히 애국 차원이죠. 김유신 장군, 계백 장군 얘기까지 지금 한 교수님 입에서 나왔는데 김정의님 중요하죠. 김유신 네. 장군님과 계백 장군님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리는 작업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유족에까지 직접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된 다음에 근대사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명예를 기릴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아직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 지원도 명확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국가적인 합의가 없는 그 이전 단계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면 희화화시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희화화되는 거는 원하는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전북에도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물론 그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우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공 수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국 수혼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 훈장만 주고 일체 지원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군에서 33년 이상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혁혁한 무기 개발을 해서 방어 무기 개발을 잘하신 분이나 큰 간첩을 잡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사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직접 전쟁에 나가신 분들 이외에는 지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런 분들을 챙겨보신다라든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전북도 같은 경우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전국에 보훈병원이 6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곳은 이제 한 738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6곳 보훈병원 중에 전북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차라리 지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위탁병원과 보훈병원의 차이가 있는 게 보훈병원은 비급여도 다 진료 있게 해주지만 어쨌든. 다른 건 안 해주고 네. 이런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 게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정치란 한정된 재화의 권위 있는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대상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원을 받는 분들도 흔쾌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는 분들 간에도 갈등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동학 농민들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으니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좋은 방식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네. 김정은도 그렇고 앞서 이제 복경님도 그렇고 꼭 이 10만 원 지급하는 것만이 이 예우를 보상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두 분의 의견에 뭔가 좀 지혜로운 해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북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입니다. 핫피플, 뜨거운 사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는 끝났고요. 야당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배추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수확하는 날 딱 하루고 되지도 않는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김민석 후보가 찾아낸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출판기념회, 빙부조의금, 결혼식 축의금, 전처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장모의 월 300~400만 원 생활비 보조 이것들이 다 뭐냐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한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 뭐 해명되지 않고 있는 대목은 유학 갔을 때 월 45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로부터 그 돈을 왜 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배추 농사에 투자한 수익금과 나중에 원금을 다 받았다라는 해명인데 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450씩 받을 수 있느냐라며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산에는 배추 농사를 안 짓지만 그러니까 배추 농사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 가면 끊임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를 인준해주지 않겠다, 낙마시켜라라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좀 제일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이제 배추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애매모호한 해명이 배추긴 하다. 근본적으로 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6억을 집에 쟁여놓고 있다라는 공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은 게 아니고 그 하는 일종의 뭐 그 농업을 하는 그 어딘가에 투자를 했겠죠. 배추와 관련된 사업 어딘가에 네, 투자한 어딘가 거다. 투자를 했겠죠. 그거에 대한 뭐 확정이익을 받기로 했다든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자체로 인정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저런 문제가 아니고 김민석 후보가 지금 내란이 아직 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또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총리로서의 그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청문회 기간 내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또한 뭐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그저 공격만 합니다. 정치 공격이죠. 그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6개월이 뭡니까?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재명은 범죄자 대통령 싫어요. 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지금은 뭐 지역 전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부정선거는 사형 뭐 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근데요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주장을 어디서 했을까? 라고 하면 공연히 국민의힘이 의심받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끊임없이 청문회장에서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을까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것 못지않게 정책 능력과 대한민국 국가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에 대한 검증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부분은 완전히 제로 상태고 오로지 흠집내기 중심으로만 가니까 방어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을 해야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각 후보들을 두고 거의 난도질하는 이러한 반복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야당일 때는 절대 안 바꿔주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5년 내내는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다음번 정부 때 바꾸자 그러면 바꿔질까요? 저는 지금 바꾸는 것이 늦었지만 가장 빠른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 저희 정책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2025년도 국가 예산 전체 규모도 전혀 대략으로도 아예 말씀을 못 하셨고요. 국가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아예 국가 채무 규모가 40% 넘는다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고사하고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법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반도체 수출을 주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규모에 대해서도 3분의 1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체적인 국가 그림에서 예산의 규모는 얼마지, 채무는 얼마지, 그럼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수출은 어느 정도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능력 검증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1단계 능력 검증에서도 이미 탈락을 한 걸 온 국민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째 교육 관련돼서도 단순하게 아빠 찬스를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금 또 폐지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반대하는데 같이 동참해놓고서 딱 그 반대하면서 자기애는 다른데 국제고를 이렇게 편법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정책 바꾸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할 거나. 이게 다 정책질입니다. 이런 방구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부동산 거래를 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사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그 채무관계를 지키지 않고 그냥 휴지 조각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도 내가 주소만 거기 뒀을 뿐이지 실제로 안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살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문서든 사적인 문서든 이렇게 나라의 총리가 되면 그런 증빙된 자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일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뭐 배추 투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가지는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가, 준비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탈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아도 워낙 귀에 꽂히는 게 배추고 워낙 황당하니까 기억에 남기 때문에 배추를 기억하는 거지 그 한 개만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재산 신고부터 상당히 이 모든 서류나 절차에 현행법 위반이 많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회의원 출신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됐죠. 하다못해 또 자녀까지도 좀 전에 이제 편법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건드리고 또 이혼한 전 처도 건드리고 정말 그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요. 좀 아까 제가 제도 개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검증 자료 제출한 그 기준으로 해서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이런 기준에서의 자료 제출을 했는데 왜 그 기준에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이 합리적 공격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편갈리게 하고 어느 일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미 탈락되었다라고 하고 또 어느 일방은 국민들은 이미 총리 후보로 인준했다라고 하고 서로 싸움만 지리하게 계속됩니다. 저는 좀 이런 모습 그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하겠습니까? 방어를 하는 쪽도 피곤할 거고 공격하는 측도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왕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첫 번째 청문 7월에 각종 장관들 청문까지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질을 높이는 차원의 청문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후에는 제도 개선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복귀학 의원님 저랑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으세요. 두 분 같은 국토위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국토위 회의만 시작하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로 막 그 질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정부에서 이 자료 안 주냐 저 자료 안 주냐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를 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우리 둘이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거는 또 정부가 굳이 주지 않아도 자기 품을 팔면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자료도 많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는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검증도 안 되고 자료 제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라고 총리 후보자께서는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전세 대금 2억을 빼서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만 주시면 그냥 이 문제는 이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명쾌하지 않습니까? 전세금 2억을 받아서 그 2억이 건너간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6억 원이 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추가 2억이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 450씩 3년에 걸쳐서 받고도 전 부인이 추가로 또 돈을 돌려받았다 그랬거든요. 100%.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자녀나 전 가족을 언급한 게 아니라 후보가 본인이 먼저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할 얘기가 없으면 그거는 전처가 했어요. 그거는 장모님이 했어요. 그거는 현처가 얘기했어요라고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핑계를 대고 주기로 했던 증여서 자료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증여서 냈으니까 그 증여서에 납부 자료 드릴게요라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이 말했던 그 자료조차도 우리한테 안 준 거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여야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핫피플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 알통이 화제예요. 의회의 알통이 화제인데 사실 저도 뭐 국회 출입하면서 정성호 의원 꽤 오래 뵀지만 저런 근육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었습니다. 81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대학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진짜 운동권이었습니다. 매일 시위하러 다니고. 근데 이게 시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시위도 하고 도망갈 때 좀 스피드가 좀 있고 뭐 잡힐 때 좀 뿌리칠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대학교 역도부 그 간판이 있는데 그 옆에 구호가 있더라. 구호가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 무도정신 단결 뭐 이렇게 해갖고서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누리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재섭하고 누가 무게를 더 많이 드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하고 둘 중 누가 더 무게를 많이 칠까 궁금하다. 김재섭 의원도 김재섭 의원이 유도를 하고 서울대에서 럭비부 주장을 했고 우리 정성호 의원은 이제 유도. 역도 부장을 했고 이래서 진짜 운동권 출신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규현 변호사 알고 있었어요? 정성호 의원? 아니요, 저 몰랐습니다. 진짜 따로, 운동권이었네요. 그러니까 따로 뭐 식사한 적도 있고 오며 가며 뵌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몸짱인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하고 딱 비교해 보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겉으로도 이제 건장하잖아요. 네, 건장하고 크니까 몸이 좀 관리가 좀 되고 있구나 이랬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운동을 오래 해오신지 몰랐습니다. 운동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운동권들은 반성해야 돼 다. 그만큼 뭐 이 대학 시절부터 해서 자기 관리를 참 잘해 오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일하려면 체력은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하실 일도 특히 많은데 체력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잘 관리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40년 가까운 또 친분이 있고 신뢰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해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맡길 분으로 이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큼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체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복경 의원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저분이 이제 17대 국회로 출발하셨거든요.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도 자기 팔림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일종의 원시국회, 동물국회 그래서 그때는 중요했죠. 몸싸움이 있었던
복경 의원도 한 등 차거든요. 저도 이제 한 골목을 맡아서 이렇게 그렇죠. 그랬던 때가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 데려가세요 빨리. 네, 그때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 저분은 몸싸움 현장에 안 나타나요. 이제 점잖은 분이라 점잖은 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라고 안 하는 분인데 그래도 말씀은 내가 가면 한 손에 한 사람씩 들고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자기 체력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이 사진 보고 네. 푸틴인가 그랬어요. 네. 푸틴이 뭐 뻑하면 알몸 자랑하고 막 몸짱이죠. 그랬거든요. 네, 몸짱이죠. 그래서 별로 좋은 컨셉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정치인의 저런 알몸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얘기했듯이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그냥 이런 건 칭찬해줘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야당도 납득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민에게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와 지금 사실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메시지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관수 변호사님 좀 뭐 과격한 뭐 법안 개정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야당과 협의해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나 이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속하고 신속하게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뒀기 때문에 이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여론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나 이제 정청래는 강성 지지자보다 더 강성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강성 대결하다 보니까 더 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정성호 의원은 이전에 어떤 의원 활동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이전에 이제 방송 나서 인터뷰를 하면 상당히 온건하고 이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틀하시죠. 그런데 야당이 검찰 개혁에 야당과 협의하겠다 이 말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겉으로는 마치 협의하는 척 하겠지만 아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협의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정해놓은 건데 이제 정성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말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유한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말대로 행동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입니다. 앉아서 세계여행 갈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첫 번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헬기가 지폐를 마구 뿌립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데럴 토머스 씨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인데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던 고인의 뜻을 따라서 유족들이 실제로 현금을 공중에서 뿌린 겁니다. 공중에 뿌려진 돈은 한화로 약 680만 원. 돈을 줍는 인파로 인근 도로가 한 30분 정도 통제되었지만 질서를 잘 지킨 주민들 덕분에 데럴 씨의 마지막 이벤트가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도 좀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란. 저거 과징금이에요. 예. 도로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그게 만약에 예고에 없이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뭐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뭐 막 의도해서 그 돈을 주겠다고 그 극심한 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예. 장례식에서 조의금을 안 받고 조의금을 뿌리는 것도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례적이에요. 예. 어쨌든 이제 고인이 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 본인의 삶이 살아오는 과정 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니 그 자체도 참 특이하고 재밌는 장면이긴 하고요. 어쨌든 한 번쯤 이 상상해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네.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그냥 재미로 상상해볼 수 있는 장면인데 저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예.
미국 경찰은 수사를 않기로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논란도 좀 있고 집회 관리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위반도 좀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저렇게 소규모로 했으면 네. 그렇게까지 뭐 수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제 어떤 그 갖고 있는 개인적 아니면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 뭐 그걸 수사를 해서 처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아마 뭐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인도의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차량 지붕 밖으로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썬루프를 통해서 상반신을 내밀고 스킨십을 하는 커플의 모습입니다. 키스를 하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자, 인도 당국은 해당 차량 번호를 추적해서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 표현도 좋지만 다른 차량과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겠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저도 국토교통위원회라서 살펴봤습니다. 아, 국토교통이라 요거는 약간 범법 소지가 있어요. 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 위반이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아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5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승합차하고 일반 승용차 기준이 다른데요. 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되냐면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구나, 썬루프를. 네. 그래서 이 조치를 안 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상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의원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김관섭 변호사님. 네. 저 떨어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 썬루프를 열고 스킨십을 하는 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아마 공연 음란죄가 아니잖아 지금 저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면. 공연 음죄 아니죠. 그리고 뭐 키스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연 음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많이 저기 오픈됐네요. 아니 길거리 가면 우리 젊은이들 다 뭐 뽀뽀하고 키스하는 장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아요? 어느 길거리를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 봤는데. 광화문 가도 알려주세요. 그렇고 어디요? 청계천 가도 그렇고요. 청계천에도요? 또 강남 같은 데도 보면 뭐 껴안고 키스하고 하는 곳은 뭐 다반사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까? 안 보려고 이제 외면을 하는데 네. 이제 공연 음란은 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저런 행위 자체가. 저게 만약 급정거를 한다 할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썬루프에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아마 이제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거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경범죄 처벌법. 네, 아까 그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우리 아까 그 헬리콥터 돈풀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수사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100% 수사합니다. 100% 수사한다. 네, 그래서 처벌합니다. 처벌한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저 운전 중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복경님 어떠세요? 지금 저 젊은 남녀의 썬루프 키스. 젊어서 좋긴 좋은데 네.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니까 네. 하지 말아라 얘들아.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 말아라 얘들아.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들 선거운동 할 때요. 네네. 가끔씩 저 썬루프에 올라서서 육성으로 하죠. 유세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좀 겁나요. 가다가 갑자기 이게 쓰거나 그러면 맞아, 그럴 수 부딪히지 있어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겁나는 중에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자칫 살짝만 뒤에서 추돌을 일으켜도 척추를 다칠 수가 있어서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과징금, 벌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을 생명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뭐 오늘 장관 출신, 아산시장 출신 모두 다 하지 말라니까 안 하셔야겠습니다. 자, 세계 속으로 이번엔 인도로 또 가보겠습니다. 벽돌 더미 위에 한 남성이요. 싸나운 야생 흑표범과 맨손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다른 사람들도 벽돌을 던져서 남성을 돕습니다. 인도의 한 벽돌 공장을 흑표범이 습격하자 맨손으로 응징에 나선 겁니다. 10분이 넘는 사투 끝에 결국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인데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강력한 사건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인천 도심공원에서 성질이 싸나운 것으로 알려진 늑대 거북이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데 이 늑대 거북이가요, 서울, 경기 용인에서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거북이 한 마리가 도심공원을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바로 옆으로 시민들이 걸어갑니다. 나무 그루터기 사이를 지나가더니 목을 길게 빼 멀리 바라봅니다. 인천 도심공원에 몸통 30cm 길이의 대형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7시 42분쯤. 신고를 받은 구청은 동물 포획업체에 거북이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 거북이는 생태 교란종인 늑대 거북으로 파악됐습니다. 늑대 거북이 발견된 공원입니다. 동물 포획업체는 자라로 착각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방사했습니다. 포획업체의 실수로 관할구청은 다시 포획에 나섰습니다. 늑대 거북은 북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성질이 매우 사나운 데다 악력이 강해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밖에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빨리 잡았으면 좋겠고 다시 올라와서 주민들 위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새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다 다 자라면 몸집이 40cm 넘게 커져 하천 저수지 등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서울 성북천, 경기 용인 하천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오늘도 저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배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력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늑대 거북이요? 예.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도 공격할 수 있어요. 사람도 공격합니까? 예. 손가락 같은 게가 확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마시고 경찰에 빨리 신고하셔갖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절대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누가 기르다 버린 것 같군요. 아무래도 버린 것을 이제 폐사시키거나 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거북이, 늑대 거북이. 본격적인 강력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저희 사건판에 띄워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인데요. 누군가 막 뛰어다니는 남성들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영상 입수했습니다. 그제 저녁 흰색 티를 입은 남성이 맨발로 뛰어가요. 다른 남성도 맨발로 뒤따릅니다. 놀란 시민들은 이를 지켜봅니다. 알고 보니 두 남성 흉기에 부상을 당해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무슨 사건일까요? 자, 그제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오후 8시 30분쯤 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렀어요. 자, 그래서 도망가던 저 두 남성은 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은 저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를 투신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사건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개됩니까? 배 반장님? 그러니까 동기가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도망 나오셔갖고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경찰에서는 일단 뭐 공소권 없음 정도로 처리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동기가 뭔가.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사 온 시기도 좀 다르고 피해자분들은 전혀 그 가해자의 일면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정되기로는 아마 그 가해자가 일종의 망상 아니면 착각, 오해 이렇게 돼갖고 그 문을 열고 계속 공격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무차별 공격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후속 조치가 좀 걱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신고 후에 그 경찰 행정에서는 핫서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긴급 수색 상황인데 긴급 수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일단 도망가거나 어디 숨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해자가 다른 형태의 자해라든가 위해 항의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광등을 켜고 갈 것이냐 끄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사복을 입고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수색하는 걸 보니까 겁이 나갖고 아마도 그렇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누구 책임 문제에 생겨서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좀 더 넓게 해보겠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예. 용의자가 그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치 상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경찰하고 대치를 한 상태에서 뭐 흉기 버려 이런 상태에서 투신한 게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신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좀 겁을 먹은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저 상황이 지금 경광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핫서치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에 웜서치나 콜드서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추행 수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경광등 켜고서 웽 울리면서 막 긴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단서를 하나 볼까요? 왜 이 남성은 공격했을까? 초인종을 눌러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일면식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 피해자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왜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 살짝 어떤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봐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 어떻게 발목이 다치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선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갔는데 그러게요. 어깨 다친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뭐냐면 이 가해자가 뭔가 이제 공격하면서 나뒹구는 상태. 그러니까 난상 공격이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 몸싸움 거죠. 비슷한 난상 공격이 그렇죠.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하게 누구를 노렸다기보다는 그래서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묻지마 공격이라든가 무차별 공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얼마나 겁이 나셨으면 이제 맨발로 도망가셨습니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잘하신 거죠. 뭐 도망 나오셨으니까 생명이니까 어쨌든 근데 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갖고 이 범인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동기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절대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누르면 문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보시죠. 자,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 씨.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법원이 채택해 줬다고 하는데 검찰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1차 공판 이후 심신미약 의견서를 제출했고 명재환 측은 교사 측이죠. 판단력 부족 인정 판례가 있다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어요. 검찰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범죄다.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교사 측 정신감정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유족들은요 이렇게 반발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결국 감형 시도다. 정신병력 있는 것처럼 속일 우려가 있다. 여전히 피해 상황 벗어나고 있는데 감형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 가혹하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신감정을 해서 심신미약이 되면은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배 반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원이 받아줬는데.
예, 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가법상에 이거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는 것도 판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나 피해 그 아버님께서는 이건 2차 가해다. 왜냐하면 저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심신미약을 의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판례는 맞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쪽 판례도 있고 변호인 쪽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명재환의 심리 상태를 감정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감정 결과가 형량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이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의 본질이군요. 예, 문제는 우리의 그 재판관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하늘 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고 근데 범인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 누구한테 기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검찰이나 피해 유족 쪽은 상당히 반발하는 거고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형량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의 고민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뭐 사이코패스 여부라든가 아니면 정신 다른 질환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옛날에 저기 치료감호소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법인이거든요. 법무병원이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관찰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영악한 범인들은 이걸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속일 수 있다. 예, 속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검찰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성문도 50번이나 제출할 정도로 사실은 인식은 명확한데 그러면 오히려 그걸 속여서 혹시 심신미약 감정을 받아내면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일이겠군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인이 된 김하늘 양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 함께 보시죠. 철퇴 맞은 납치 계획. 아직도 이런 범죄를 꿈꾸는 범인들이 있나요? 함께 보시죠. 유명인을 납치해서 우리 돈 뜯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B 씨가요. 연예인,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 협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집 주소, 차량 번호 및 전신 마취제 구입처 등을 검색했습니다. 공범 포섭에는 실패했어요. 흉기, 가스총, 수갑 등을 챙겨서 홀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고급 주택가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 중에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기가 찬 범행을 야무지게 계획했는데 공범 포섭에도 실패하고 뭐가 어설퍼요, 근데? 많이 좀 어설프죠. 예. 보통의 저런 어떤 납치는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포섭을 하죠. 예. 왜냐하면 쉽고 또 공범들도 동종 전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범죄자는 그런 것까지도 못하는 어설픈 범죄자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러 차례 그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형태의 공범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실제로 실행됐으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죠. 그런데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무슨 유명인 납치 이렇게 하지만 유명인만 납치하겠습니까? 뭐 유명인도 사실은 위험하죠. 네. 근데 유명인들은 아무래도 보디가드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구수적으로 아니면 근처에 있는 일반인들도 사실 그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범죄는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공범을 그 같이 구할 때 성범죄자 이알림이가 이용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게 조금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 범인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는 애인데? 그러니까 연락을 한 겁니다. 야, 이거군요. 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어. 같이 해보자라고 범행을 제안했는데 성범죄 전과자였어요. 예. 직장 다니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혹시나 불이익이 될까 두려웠다. 연락 두절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요 지점.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방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공범들을 찾을 때. 이게 오히려 성범죄자 조심하세요라는 알림이에서 공범을 물색하는 데 물색하는 사이트로 이용될 수 있다면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저 사이트를 관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다른 어떤 행안부 쪽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위험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행히 그 공범으로 이제 뭐 섭외 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까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검거를 했는데 범인이 지금 흉기라든가 가스총을 다 해서 실제로 실행도 했습니다. 고급주택가를 물색으로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납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었죠. 납치 모의라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데는 방금 배 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목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사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내가 허황된 말이다. 실제 범행하려던 건 아니다. 하지만 도구 준비했죠. 고가 주택가 검색했죠. 공범 찾았죠. 여러 건의 강도 전과도 있죠. 법원은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의사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2년 6개월이 중형인가요? 중형 아니죠. 그러니까 저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나와서 또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6개월이면 절대 교정 안 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지 그 뭐 교정이라는 문에 들어갈 정도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경찰 단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형태는 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출소한 다음에 또 해야겠다.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저런 이 납치범의 어떤 범죄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납치된 인질의 안전이잖아요. 예. 저런 납치범들은 인질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좀 이 부담감이나 이런 경각심도 있습니까? 납치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보통 납치한 후에 2시간 안에 살해를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협박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비밀번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런 범죄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해야 되고 강하게 처벌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발생했을 때 2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반드시 검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경찰은 빠른 어떤 차량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든든합니다만은 계속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혹시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피해자가 있다. 그럼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그 있는 범인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제일 빠른 게 좋죠. 인지를 살 수 있다. 그렇죠.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 돌직구 강력반까지 풀어봤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